오늘 미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과장을 맡아주실 박문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박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발제를 맡아주실 김백조 연구팀장님. 안녕하세요. 국립기상과학원 제2기상연구부의 김백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황우주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황우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이재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토목과학과 이재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웅진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장성명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장 장승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찌됐든 뭐 이와 관련돼서 뭐 도로 살얼음 관련해서 문제 의식이야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여기 뭐 우리 비서가 이렇게 쭉 써준 인사말이 있는데 그대로 읽지 않겠습니다. 뭐 좀 이따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정부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혹자 이 대책이 적절성이 있는지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제일이니까 오늘 이 미니 토론회에서 더 좋은 방안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하시면 되나? 오늘 토론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도로 살얼음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실시간 도로 기상정보 기반 도로 살얼음 예측 기술 연구 두 번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종합 토론 후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패널 여러분을 소개했는데 아까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박문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박문수입니다. 올겨울엔 한국도로공사와 기상청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아직까지 아주 큰 도로 살얼음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여 초대해 주신 강준현 의원님과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아울러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도록 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 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도로 살얼음과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발제를 하고요. 2부에서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종합 토론을, 마지막 3부에서는 패널 종합 질의 및 방청객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들께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때그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의견은 3부 질의 응답 시간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순서로 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목표관측연구팀장께서 도로 살얼음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김백조 연구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기상과학원 제2기상연구부 목표관측연구팀을 맡고 있는 김백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할 내용은 도로 살얼음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입니다. 발표 순서는 도로 살얼음의 위험성, 또 발생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살얼음 위험성입니다. 도로 살얼음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우리가 블랙아이스 대신에 도로 살얼음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2014년 5월에 국립국어원에서 블랙아이스의 다듬은 말로서 도로 살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공서 공문 등에 블랙아이스 대신에 도로 살얼음을 좀 널리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블랙아이스 대신에 도로 살얼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은 간단히 정의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도로 살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강수 현상이 비나 눈이나 또 짙은 안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강수 현상이 얼기 위해서는 이제 기온 하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의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각인 어떤 새벽 또 이른 아침이고요. 또 이게 살얼음이다 보니까 얇은 빙판입니다. 결국은 투명해야 되고 이제 얼음막이 형성돼야 된다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 살얼음 교통사고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년 전입니다. 벌써 이제 2019년 12월 14일 날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4시 40분이었는데요. 또 약한 강수가 좀 있었고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이제 교량 위에서 그렇게 발생하였고요. 지난해 1월 6일 날 국도입니다. 경남 합천 국도 33번 국도에서 41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발생하기 한 15분 전에 약한 강수가 있었고 기온은 영하권은 아니지만 한 정도 정도였습니다. 그늘진 곡선길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현장에 제가 이제 사고 이후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진주국토관리소에 있는 이성식 계장이 직접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의 김하정 교수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크게 도로 환경적 요인과 차량 요인과 가장 큰 게 인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 도로 살얼음은 우선 빙판이라는 도로 환경 요인이 있게 됩니다. 이 빙판 위에서 차량이 차량 요인에 의해서 차량이 제동이 안 되는데요. 이 제동 거리는 한국교통공단에 의하면 시속 50km로 달리는 승용차인 경우에 제동 거리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동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인 운전자가 제때 차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자동차 미끄러질 때는 시속 30km 이상만 돼도 자동차의 운전 방향이라든지 자동차 움직임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시속 30km라 그러면 뭐 잘 아시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판 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거의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쇄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결빙 도로에 의한 어떤 교통사고 치사율이 마른 도로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도로 살얼음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미국의 사례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도로 살얼음과 도로 사고로 인해서 최근 한 199명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잠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강설이나 결빙 도로 사고 약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사망자가 1,83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러한 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뭐 홍수라든지 요즘 뭐 텍사스에 뭐 한파도 있고 이런 재해기상 위험기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로 인한 매년 사망자가 507명에 비하면 이 도로 위에 어떤 강설이나 결빙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3.6배 정도 된다는 걸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 전체 그림 이겁니다. 결빙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그 막대 그래프가 이 정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 108충돌인가요? 이렇게 사고가 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도로 위에 이 도로 살얼음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실제 이제 이 도로 살얼음 도로 위에 이제 주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도로 위에 어떤 그 예측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실제 예측 정보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로 살얼음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도로 살얼음 예측 및 대응 포럼에서 우리 박문석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도로 살얼음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요인은 이제 비가 내렸냐, 눈이 내렸냐, 영상이냐, 영하냐, 바람이 강했냐, 약했냐. 또 이러한 그 도로 노면 상태 결정하는 게 이제 지표이긴 하지만 지표에서의 도로라는 지상에서 일이긴 하지만 연직적으로 어떤 대기 연직 구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의 노면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로 요인은 주로 이제 경사입니다. 기하 구조에 이제 동서방향의 남북 방향의 경사가 어떻게 있느냐, 또 지상이냐, 그죠 교량 구간이냐, 또 도로의 재질이 콘크리트냐, 아스팔트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형은 이 낮은 고도의 도로가 있느냐, 높은 고도에 있느냐. 최근에는 뭐 대부분 교량이 이렇게 좀 높게 지상에서 한 100m, 200m 아주 높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교량이고 또 주변에 계곡이냐, 산지냐, 분지냐 등의 어떤 주변의 지형의 요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도로 살얼음은 이제 겨울철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요. 그러면 겨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겨울철의 날씨는 뭐 좀 어떠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요. 겨울철은 진짜 우리가 익히 잘 알 것처럼 다른 계절에 비해서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 보니까 강수의 형태가 눈이라든지 얼음비, 설이 등에서 일단 결빙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이 뭐 도로 위나 일단 지상에서 쌓이게 되면 적설의 형태로 결빙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도로 위에서는 이 차량과 노면과의 일단 그 마찰 계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 마찰 계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그 통행 속도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통행 속도의 제어가 불가능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되고 또 통행 속도가 늦어지면 또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날씨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살포와 관련된 이런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5가지면 대부분 겨울철 그 강수 형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상예보 시에 또 도로 살얼음이 우려될 때라든지 또 도로 순찰 때 대기 온도가 4도고 노면 온도가 2도이면서 온도가 하강이 일어나고 비가 내릴 때라든지 또 원음비가 발생했다라든지 또 안개 뭐 이렇게 다양한 겨울철 날씨 현상과 또 도로 안전을 위한 그 제설제 살포와 관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제가 이 모든 그 기상 현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뭐 설이나 원음비라든지 그 얼음 차라기에 대한 기상청에서 겨울철 날씨 현상, 주요 날씨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자료이고요. 겨울철의 어떤 강수 형태로서 설입니다. 설이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산책할 때 아침 일찍 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설이가 나타나는데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 지면 또는 물체 표면에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즉 수증기가 이렇게 얼음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런 설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약해야 되고요. 또 찬 공기가 잘 이루어야 되고 또 야간에 이제 해가 빠지게 되면 햇빛이 이제 해가 지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지표부터 냉각이 되는데 이 복산 냉각이 클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기온이 한 3도 이하이고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0도 이하일 때 설이가 많이 잘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기 흐름이 잘 되지 않는 계곡이나 분지
또 이게 아까 한랭 이루라 그러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기 위해서는 서리길 같은 어떤 그런 쉬운 지역이 될 것이고요. 또 GPM의 냉각이 잘 돼야 되고 복사 냉각이 잘 되기 위해서 높은 산지에 서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음비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도로 살얼음 이야기하면 원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원음비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비가 지 표면에 닿거나 물체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것 같이 좀 유리면이 잔디에 코팅된 것처럼 코팅된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언음비라고 합니다. 그 언음비의 발생 목적들을 보면 이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일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는데 찬 공기 즉 한냉 전선의 후면에 이렇게 발생하거나 따뜻한 공기 온난 전선의 어떤 전면에서 이런 언음비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 지역인데요. 온난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온난한 공기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게 찬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얼기 되겠죠. 그럼 이제 언음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그 온난 전선 전면에 온난 전선의 앞면에서 이제 이런 언음비가 많이 잘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팅처럼 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영하가 돼야 되겠죠. 지표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연직적으로 보면 고도입니다. 고도를 봤을 때 이제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중층에서는 영하권, 눈이 내리면서 이제 점점 지표로 오면서 영상권이 있다가 다시 지표 부근이 되면 아주 얇은 영하층이 돼서 이것이 코팅된 것처럼 얼어버리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난전선 전면에 자서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 지역은 분지형이나 이렇게 열 손실이 많이 되는 나뭇가지나 신호등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얼음사락이라고 하는데 우박하고 약간 비슷한 원음비 생성 우박보다 좀 작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 위에 이렇게 작은 얼음사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빗방울이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기온이 0도 이하 이제 영하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빗방울이 얼음 알갱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기 이제 원음비 생성과는 좀 비슷하고 생성 조건은 비슷하고 우박보다 좀 작다고 말씀드렸고 또 진눈깨비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도 눈가비가 혼합돼서 나타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고체 알갱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영하의 공기층이 두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얼음이라는 형태로 고체 형태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고체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표면에 부딪히면 탁탁 소리가 납니다. 운전자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얼음 사라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하층에서 얼음 사라기가 나다가 이게 고도가 높아지면 그 위에는 이제 언음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얼음 사라기가 나타났을 때 좀 높은 고도로 주행할 때는 이 언음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도로 주행자께서요. 그래서 겨울철 강수 형태와 대기 온도 구조인데 연직적인 형태긴 하죠. 제가 언음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파란색이 찬 공기고 이게 이제 이 색깔이 따뜻한 공기입니다. 결국은 차가운 공기에서 눈이 내렸다가 이제 따뜻한 공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대기의 중층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따뜻한 공기가 남서풍 같이 이렇게 이류가 되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서풍 등의 따뜻한 공기가 이류가 되면서 이제 눈이 비가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지표에 오면 아주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언음비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압 전면에서 온난전선 통과 시에 자주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로 살얼음 문제가 이 기후변화와 또 이렇게 예외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73년부터 2019년까지 겨울철에 최고 기온과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이게 추세입니다. 특히 그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12월의 강수량이 22.6mm로 94년 이후에 25년 만에 비가 가장 많이 왔는데 또 그의 적설량은 제로입니다. 이때에 상주 영천 구간이 고속도로 사고도 나고 또 그 이듬해 2020년도 1월 6일 어떤 국도에서도 발생하였는데요. 왜 겨울 강수와 이렇게 도로 사랑과 어떤 관계 있느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철이 따뜻해지 겨울철이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언음비 형태로 인한 블랙아이스 생성이 되는 결국 이제 눈이 비로 될 수 있고 또 비가 또 차가운 비로 빙판결이 될 수 있다. 결국 강수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언음비의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강우 일수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언음비의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언음비에 대한 도로 살언음에 대한 기상학적 특성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교량 구간에서 이렇게 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좀 온도가 떨어지느냐인데 오늘 대표적인 게 실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어떤 워싱턴인데요. 도로의 온도는 실제 이제 야간에 이제 복사가 이제 해가 빠지면서 지표면에 냉각되는 복사 냉각과 또 지면으로부터 공급된 열에 의해서 이제 노면 온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야간이 되면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으로부터 이 도로로 열이 공급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면의 온도 하강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도로가 결빙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곡 위에 있는 교량은 지금처럼 이게 도로 온도와 교량 온도에 보면 미국에는 한 3.4도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지표면으로도 공급되는 열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일반 도로보다 도로 결빙이 온도가 낮아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야간이고 또 이런 겨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상기석 국지적 지형을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이제 지표가 이제 서서히 냉각되면서 이제 냉각이 되면 이제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풀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는 결국은 온도가 낮다. 그러면 동일한 기상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수분이나 물이 이렇게 결빙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국지 지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눈이 내리거나 이제 비가 내리거나 하고 나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 울창한 가로수가 있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원래 이 가로수는 그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야간이 됐을 때 이렇게 지표면이 차가워지는 걸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로의 서리나 결빙 발생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서리나 눈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런 가로수길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그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리나 얼음의 어떤 녹는 걸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눈비가 내린 이후에 이런 울창한 가로수길을 갈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살은 발생 지역은 터널로 인한 터널 출입구라든지 또 상기석 도로나 교량 구간, 그늘진 곡선 도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한 건데 이게 미끄럼 교통 사고 현황입니다. 보면 지금 최저 기온이 아주 떨어진 12월과 1, 2월, 특히 12월에 이렇게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북 본부에서 설치한 이런 노면 온도와 공기 온도를 관측한 데이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일 때 기온이 강수가 없고 일교차가 아주 크고 기온이 떨어진 경우에 이게 노면 온도가 새벽에는 노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습니다. 이런 지역 여기 이제 제설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했는데 요 시기 요 6시와 새벽 6시와 8시 사이에 주로 결빙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교차가 9도 초과한 날, 그래서 여기서도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일교차가 커진다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럴 때 결빙 사고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입니다. 이제 도로 살얼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발생 특성이 있는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로 살얼음 하면서 이제 도로를 한번 봤습니다. 도로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정도의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느냐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동아일보에 남해의 아름다운 물미 해안도로 같은 이런 아름다운 도로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만덕교 전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만덕교에 이 아주 높은 교량에서 해발 한 330m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도로개선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다리 위에서 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굉장히 과속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야, 여기에서의 어떤 그 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이나 그거와는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예, 우리나라의 19년도 통계를 보면 약 11만 킬로의 어떤 도로 길이에 2,300만 대의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고속도로망인데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 기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상 관측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30km의 고속도로 130km의 도로기상 관측 센서가 있다. 뭐 일반 국도는 343km 거의 뭐 설치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한국도로공사 전북 본부와 이렇게 협력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업무 협약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관할 고속도로가 470km입니다. 거기에 33대의 그 도로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이객거리가 관측 간격이 한 11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큰 교량에도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상청의 20년도의 자료지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상청에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624대입니다.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량이나 이렇게 도로 사고이 발생하는 지역에 기상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 사업을 통해서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기상정보 수집 장치를 순찰차에 부착한 이 노면 정보와 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갖고 있는 기상 관측 차량을 통해서 이동식 관측을 통한 기온, 기압, 습도, 바람, 온도, 노면 온도, 노면 상태를 관측해야 되고요. 또 정말 취약한 곳에서는 이렇게 고정식으로 기온, 기압, 습도, 노면 온도를 관측할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이게 도로 살얼음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한 광학식 노면 상태 센서를 설치해서 해야만이 도로 살얼음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느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이러한 예측 인공지능 기반의 그 노면 상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향후에는 도로 살얼음 위험도 예측 정보를 뭐 하나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측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도록 하고요. 원형 모형을 개발했는데 뭐 정확도가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동식 도로기상 관측과 관련해서 합천과 상주 영천 구간이 이번에 이제 그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이동식 관측 차량을 통해서 까만 선은 노면 온도입니다. 노면 온도고 빨간 선이 기온입니다. 요 화살표를 표시한 지역이 터널 지역입니다. 터널 지역을 통과할 때 이렇게 기온과 노면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1월 6일 날이죠. 1월 6일 날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41중 추돌 났을 때 합천이죠. 합천 지역에 사고 났을 때 이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동식 관측 차량을 통해서 378km를 달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고 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 기온이 낮다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가 상주 영천 고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산지에 인접하면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기온이 낮더라. 결국은 이동식 관측 차량을 통해서 이 콜드 스팟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최고 중요한데 뭐 이런 과학적인 어떤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작은 의견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1월 20일과 1월 25일 뭐 기상 족보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량에 이제 대부분 이제 외기 온도가 있습니다. 외기 온도가 있는데 위에 같이 이게 영도선입니다. 이게 빨간 선이 노면 온도고 이게 약간 푸른색이 기온입니다. 특히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낮 동안에 그 노면 온도가 영상으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노면 온도가
영하도 됩니다. 영하로 되고 그때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수분이라도 작은 물기라도 그저께 내린 눈이나 비가 이제 갓길에 있다가 이렇게 녹아서 약간의 어떤 그 도로 중앙으로 이렇게 물이 좀 녹은 물이 왔을 때는 여기 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외기 온도를 직접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영하권에 놓일 때는 특히 오후 시간대에 노면 온도도 이제 영상에서 영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 외기 온도를 좀 주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여기 젖은 노면에 대한 거지만 저도 최근에 이게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어쨌든 타이어 점검이 결국 제동거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을 자주 다니는 어떤 도로 주행자께서는 주기적으로 타이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홈을 보면 이 제동거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어느 정도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이제 실제 이 핀란드 기상청에서 도로 기상 분류에서 정말 미끄러운 거는 얼음이 있었을 때보다도 이렇게 그 웻 아이스 형태로 됐을 때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슬러시 도로 형태일 때가 더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비가 내리고 나서 그것이 아직 질퍽한 어떤 어떤 그 슬러시 도로가 됐을 때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도로 사람 실증 실험을 하면서 이 수막 형성을 이제 모니터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핀란드 기상청의 결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에서도 서리 결빙뿐만 아니라 해빙일 때가 슬러시 도로일 때가 더 취약하다, 치사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차량 속도입니다. 이제 아까 빙판길에서의 차량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상기후입니다.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정도 이상이 쌓이게 되면 어쨌든 그 차량의 최고 속도를 10분의 50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결빙이 예상될 때는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그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4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기상청은 그 국민들한테 좀 더 그 맞춤형 도로 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도로 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로 살얼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원인, 대응 방안, 현실적인 실천 방안까지 매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김백조 연구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 및 실시간 도로 기상 정보 기반 도로 살얼음 예측 기술 연구란 내용으로 한국도로공사 황우주 재난관리처 차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황우주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 및 실시간 도로 기상 정보 기반 도로 살얼음 예측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백조 팀장님이 도로 살얼음의 위험성과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설 작업의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공사에서 도로 살얼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제설 작업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고속도로 제설 작업은 인력으로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운영 방식을 기계화 살포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은 제설 작업 후 노면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던 염화칼슘 수용액과 소금을 혼합하여 자동으로 살포하는 투병 살포 방식을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염수 분사 장치, 결빙 방지 포장,
도로 열선, 노면 홈파기 등 여러 선진 기술들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제설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인데 최근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11월 초부터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 대책 기간 전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가장 먼저 충분한 제설 장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제설 기간제 작업원 등 제설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합니다. 또한 제설 작업용 제설 자재인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취약 구간에는 비상시 인력으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설 작업 동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단위기관인 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70km 구간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제설 작업을 위해 한 대의 제설 차량이 왕복한다면 고속도로 본선 작업에만 최소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본선뿐만 아니라 분기점, 나들목까지 전체 구간을 각각으로 나누어 주요 거점에 장비와 인력을 분산 배치하고 어떠한 구간이라도 최대 1시간 이내에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 작업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제설 작업 기간이 시작되면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실에서는 CCTV와 기상청 예보 등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안전 순찰원이 직접 육안으로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상황실에 보고합니다. 제설 대책 기간 중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 판단 기준에 따라 각 기관별로 단계적인 비상 근무를 시행합니다. 앞서 염화칼슘 수용액과 고체 소금을 혼합하여 살포하는 흡염 살포 방식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은 현장에 설치된 교반기에 물과 염화칼슘을 투입하여 믹싱하고 제조하여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설 작업이 시행될 때는 저장된 수용액과 고체 소금을 제설 차량에 상차하여 즉시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설 자재를 저희가 미리 실어 놓지 않고 그때마다 제조하여 싣는 이유는 제설제가 차량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차량에 오래 실린 수용액과 소금은 굳어서 제대로 살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는 제설 차량 운행과 더불어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정강 표지도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제설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제설 작업 트렌드는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먼저 2004년 있었던 충청 지역 폭설 사태입니다. 2004년 3월 5일 겨울이 끝나는 시기에 대전, 천안 등 충청 지역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경부선 등 약 73km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28억 원 정도로 고속도로 이용객 1,300여 명이 고속도로에 하루 동안 고립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이지만 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제설 체계에 대한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겨울에는 폭설에 대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주문하였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폭설과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갇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인력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재작년인 2019년 연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14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온도 그렇게 낮지 않고 비가 살짝 왔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고로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를 주도로 도로 살얼음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은 도로의 표면 온도가 낮은 교량, 터널 입출구, 계곡 통과 구간, 응달 구간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내리막 곡선, 급경사 구간 등 회전이 크고 제동이 어려운 구간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도로 살얼음 대응은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의 실제 기상 측정값과 기상청의 예보값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상청의 기상 관측소는 고속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는 평지가 아닌 주로 산악, 계곡 지형을 통과하므로 기상청의 기상 예보만으로는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순찰원이 직접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현장 확인은 사고 위험이 높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만약 다른 사고 처리 등으로 상황실 보고가 늦어지면 도로 살얼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설시에는 기상 예보를 활용하거나 직접 기상 확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지만 도로 살얼음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설 작업 타이밍 최적화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도로 살얼음 기상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저희 도로공사에서는 취약 구간에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예비 살포 기준과 안전순찰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살얼음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감속 운행을 위해 결빙주의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로 살얼음 사고 이후 정부에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취약 구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총 410개소의 취약 구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도로 살얼음 대비 예비 살포 기준과 도로 순찰 기준도 강화하여 현재는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취약 구간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도로 정강 표지판,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일부 구간에는 도로 열선을 시범 설치하여 효과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제설 차량 도착 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노면 홈파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이 우려된 구간에는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CCTV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도로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기상 장비와 안전 순찰차에 부착된 모바일 기상 장비에 수집되는 실시간 도로 기상 정보와 기상청의 기상 예보를 기상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기상 빅데이터에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도로 살얼음 사고를 분석하여 도출한 도로 살얼음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황실 근무자에게 미리 도로 살얼음 예측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염수 분사 장치, 도로 정강 표지, 속도 제한 표지 등을 자동으로 운영한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모바일 기상정보 수집 장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안전순찰원의 직접 기상정보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자지도를 통해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상부에 노면 온도, 대기 온도, 대기 습도, 대기 압력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살얼음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도로 살얼음 예측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7시 기상 예보를 통해 전날 미리 사전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기상청의 읍면동 단위 동네 예보를 요소별로 분석하여 다음날 새벽 도로 살얼음 위험 단계를 결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기상 정보와 기상청 기상 예보를 혼합하여 도로 살얼음 발생 1시간 전 미리 대응하는 데 활용됩니다. 고정식 기상 장비와 이동식 기상 장비에서 수집된 기상 요소와 기상청의 기상 예보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여 1시간 전 도로 살얼음 위험도에 따라 선제적인 예비 살포 및 염수 분사 장치 등 신속한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살얼음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형태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시스템의 기본 화면입니다. 좌측의 선택 툴을 활용하여 노선의 실시간 노면 온도와 대기 온도를 전자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내일 새벽 사전 예보를 선택하여 다음날 새벽 도로 살얼음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SMS로 발송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시간 예측 정보를 선택하면 1시간 전 도로 살얼음 위험을 알리는 팝업창이 화면에 뜨고 근무자가 이를 인지하여 제설 차량 운영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빙 취약 구간을 선택하면 관리 노선의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취약 구간의 세부 기상 정보와 현장에 설치된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염수 분사 장치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물은 금년 연말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전북 진안지사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효과 분석을 통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상청의 도로 살얼음 서비스가 완료되면 시스템에 적용하여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전자 측면에서의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 안개, 눈 등 악천후 시에는 20%에서 50%를 감소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정확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로 전광 표지,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께서는 해당 정보에 따라 최대한 감속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안전운전 영상에 대해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눈길, 빗길 사고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차로를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보입니다. 흰색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리는데요. 결국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결국 전방 차량과 충돌했고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역시 속수무책입니다. 눈길 과속으로 2차, 3차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들이 완전히 뒤엉켜버렸죠.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나 눈으로路面이 미끄러울 때 다시 터지면 가중 충돌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발생한 가속 교통사고는 해마다 1000여 건 이상인데요. 이는 맑은 날 발생한 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를 연 강수일로 나눠보면 맑은 날 가속으로 인한 사고는 하루에 2건 내외이지만 비가 오는 날은 1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5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젖은 날에 제동거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빗길 제동거리 실험을 했습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가 최소 1.6배 이상 증가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훨씬 더 증가하겠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비, 눈, 안개 등의 상황에서 주행속도를 평소에 20에서 50%까지 감속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성부, 내포 구간 등 자동차의 원심력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박사님, 그럼 빗길, 눈길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주행속도는 평소에 20에서 50% 이상 충분히 감속해 주시고요. 둘째,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에 1.6배 이상 유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행 시 급제동이나 급회전 등의 조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과거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그친 상황에는 순간 방침으로 가속을 하게 되고, 하지만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비나 눈이 올 때 제설 작업을 하고 나서라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 눈길, 빗길 감속 운행 및 방어 운전으로 우리의 모두를 지킵시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공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살얼음 대응 방안인 제설 작업 현황, 아울러 현장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 선정, 도로 살얼음 관리 시스템, 안전 운행 등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 활용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황우주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1부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제목인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 살얼음 안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들께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 또는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은 3부에서 할 예정이고요.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 4분의 패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략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님, 세 번째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나홍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장성명 처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AI 기반 도로 살얼음 예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즉 AI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뭐든지 다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예측하려면 도로 살얼음 사례가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제가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의 수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1년에 10여일 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4, 5년 자료가 쌓인다면 50에서 한 100여일 가까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사례 수가 빈약하여 소위 말하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로 살얼음 관련 관측 사례는 이보다 훨씬 빈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기상청에서는 언음비의 경우에 센서 기반이 아니라 유인 관측소에서 육안으로 관측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 언음비가 있었으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기상청의 어느 한 관측소에서 기록된 공식 언음비 사례는 기껏해야 한 5회 이하입니다. 즉 2년에서 한 5년 정도의 한 번꼴로 어느 한 지점에서는 관측될까 말까 한 거죠. 사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우려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도로 살얼음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앞부분에서 도로공사에서도 도로 살얼음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긴 하지만 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 질문에 앞서서 일단 도로 살얼음 발생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도로 살얼음 발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가 노면 온도가 영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응결할 수 있는 수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분 조건으로 강수가 있을 수 있고 강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수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언음비 사례가 되고요. 강수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하 조건과 주변에 충분한 수분이 있으면 도로 살얼음이 발생 가능합니다. 앞에서 김백조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도로 살얼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상 요인, 도로 요인, 지형 요인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노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도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 그리고 지형 요인을 규명할 수 있어야 되고 노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 도로 요인, 지형 요인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 살얼음 예측하기 위해서 어는비와 어는비가 아닌 도로 살얼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비가 동반되는 어는비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예측이 쉽지만 어는비가 아닌 도로 살얼음 경우에는 맑은 날에도 특정 구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 황 차장님께서 현장 경험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취약 구간 중에 교량 구간, 계곡 통과 구간, 응달 구간 같은 지형 특성상 기온이 다른 지점보다 낮은 지점에선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국지적인 도로 살얼음 예측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모델하고 관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접근, 물리적인 접근 두 종류가 있는데 통계적 접근의 경우는 과거 사례를 모아 회기식 등의 통계 모델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고요. 근데 통계 모델의 경우는 속성상 자꾸 평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로 살얼음에 대한 충분히 많은 사례가 있다면 통계 모델은 매우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도로 살얼음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예측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물리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도로 살얼음과 관련된 물리 과정을 모델화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물리 과정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고 현 수준에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충분히 상세한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델에는 기상 자료 이외에 상세한 도로 기하 구조, 주변 지형 등이 고려돼야 되고요.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입력 자료가 아주 세분화, 예를 들어 한 100m 단위, 50m 단위의 세분화된 입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우 정확한 도로 정보를 만드는 건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모델만으로 도로 살얼음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측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관측이라고 하면 고정된 지점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고정된 관측의 경우엔 그 지점 정보는 잘 제공해 주지만 예를 들어 100m 떨어진 그 옆에 다른 지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100m마다 고정형 관측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동형 관측이 되고 저는 이 이동형 관측 자료의 확보가 도로 살얼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동형 차량에 노면 온도 센서를 부착해 관측해 보면 항상 노면 온도 센서가 노면 온도가 다른 지점보다 낮은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입력 자료의 한계, 사례의 한계로 모델에서는 그 지점이 왜 낮은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동형 관측 자료는 말을 하죠. 그런 방법을 도로 열지도 서멀 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 열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물리 모델 또는 통계 모델과 결합하여 훨씬 정확한 노면 온도 정보를 산출할 수 있고 세분화된 도로 살얼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국립기상과학원이나 한국도로공사 중심으로 관측 자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 살얼음 예측을 지원하기 위한 고정형 관측과 이동형 관측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 관측 지점에서는 노면 온도가 없이 도로 옆의 기온만 측정하는가 하면, 어떤 관측 지점에서는 노면 온도는 관측하지만 노면이 결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면 상태 관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 온도, 노면 상태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활용 가능한 도로 살얼음 그 관측이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DB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동형 관측이 확대되어 자료가 쌓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저는 고정형 관측망과 이동형 관측망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고해상도 고정형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20에서 30km 반경 내에 고해상도 고정형 관측망을 집중적으로,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좀 설치하여 집중 관측 형식으로 하기를 추천하고요.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 요인, 지형 요인에 따른 효과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동형 관측의 경우는 도로공사 차량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국토부 과장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이런 이동형 관측을 공공의 성격을 가진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물 인터넷, IoT의 시대이고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광주를 오가는 버스의 경우에 낮에도 많이 다니지만 심야 버스까지 있어서 한밤중에도 다닙니다. 여기에 센서 하나만 달면 어렵지 않게 고품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도로 살얼음 지대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의 핸드폰에 진동 센서 정보만 충분히 잘 수집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많이 쌓이면 도로 살얼음에 대한 정보를 그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도로 살얼음 발생 구간을 예측,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관측된 도로 살얼음 및 최근에 수집된 도로기상 관측들에 대한 DB 앞부분에서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DB를 구축하고 요 구축된 DB를 관련 연구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면 온도와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모델을 빠른 시간 안에 고도화하는 것이 아직까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정형 및 이동형 관측의 확대가 필요한데, 고정형의 경우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집중 관측을 통해서 좀 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형 관측의 경우는 시외버스 같은 공공교통 수단과 IoT 센서 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타입을 만들 것을 추천을 합니다. 현 수준의 예측 모델 기술로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정확한 도로 살얼음 예측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이동형 관측의 결과로 얻어진 도로 열지도 정보와 결합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가진 모델 기반으로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능이 좋은 모델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장기간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능의 예측 모델이 개발돼야 됩니다. 마지막 사족인데요. 도로 살얼음 관련 연구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플랜 수립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님께서 바톤을 받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입니다. 앞에 두 분의 김백조 팀장님, 황우준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대기하시는 주 포커스하고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의 서로가 어쨌든 공동 주제는 살얼음 예방인데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이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관점과 기상학에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의 관점이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게 그 앞에서도 발표 자료 중에서도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하고 기상청과 MOU를 맺어서 지금 같이 이게 그 살얼음 대책 어떤 예측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지금 현재의 본부와 본부가 아닌 기상청의 각 지부나 아니면 도로공사의 각 지부끼리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들 전문화되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기후 특성이 있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느 거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는 더 예측을 확률 높이는 어느 대점을 맞추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뒤에서 황우주 사장님 보여주신 많은 동영상을 보면서도 이제 느끼는 생각인데, 지금은 단순히 저희가 결빙주의라는 경고만 드는데 그거를 좀 단계를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방 아니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경고판 하나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거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앱 내비게이션에 현재 결빙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앞에서 그 어떤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차들이 충분히 제동거리를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교통사고의 그 90% 이상이 다 사람의 인적의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블랙아이스의 그것도 보면 과속의 대다수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블랙아이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핸들을 컨트롤이 힘들어서 이제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관점에서 운전자들 어떻게 좀 더 빨리 지금도 이제 제가 보면 운전 중에도 뭐 전방 몇 킬로 뭐 사고 수습 중이라는 이제 문자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거리 좀 단축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더 잘 하고 싶은데 지금 해외의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 이제 그 자율주행에 맞춰서 연구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의 노면에 이제 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도로 표면에 이제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발표 자료 중에서는 제가 현재 기상청과 도로공사에서도 도로의 이제 습도는 측정하지만 도로 노면에 현재 젖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이 어쩌면 현재 도로가 또 젖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쯤은 판단하는 게 더 블랙아이스 발생하고 더 빠르게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제 제설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런 얘기 됐습니다. 제설제 살포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가끔 이제 보면 도로가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관리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에 아니면 환경적인 하시는 분들 서로 이게 관점의 차이가 좀 달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쯤은 저도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잔존 연문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곳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스웨덴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11월에 시작을 하지만 지금 1월, 2월 때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제설제를 뿌리고 남으면 분명히 이제 누적 잔존량 염분이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염분이 있으면 초기에 결빙은 확실히 잡아주기 때문에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잔존 염분량을 고려를 해서 이제 환경적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제설제를 살포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이제 결빙 방지를 살얼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나웅진 과장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나웅진 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기상과학원의 김백조 팀장님과 도로공사 황우주 차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이 도로 살얼음에 대한 어떤 기상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주 영천 사고 이후에 작년 1월에 겨울철 도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결빙 취약 구간으로 410개소를 저희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마련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실제 그 위치들에 대해서 뭐 염수 분사 장치라든지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약 구간을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결빙 취약 구간이 과연 적정하게 위치들이 잘 지정됐느냐, 그 위치에 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박문수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변의 여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설이 교량이냐, 터널이냐, 뭐 산기슭에 있느냐, 아니면 응달 지역이냐, 그다음에 뭐 온도나 뭐 곡선 반경, 경사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 저희가 이제 410개소 위치를 결정할 때 이 영향 인자들을 관련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영향 인자의 배점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영향 인자들이 실제 사고나 결빙 이 살얼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라든지 어떤 뭐 통계학적인 뭐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LX 정보 지원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도로 전체에 대한 LX에서는 저희 국도에 대해서 모든 도로 대장을 저희가 GIS 기반으로 도로 대장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도로에 대한 응달 지도를 만들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도로 열 지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 응달 지도를 전국 국도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들을 이제 발굴해서 다시 추가적인 취약 구간들을 선정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도로 살얼음 관측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구축이 되면 또 특히 이제 도로공사에서 시연 보여주셨듯이 점검 차량에
모바일 기상정보 장치를 수집 장치를 탑재해가지고 이거를 이동식으로 점검하는 이런 장치를 해서 저희가 전국 도로망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제 도로 순찰원들의 안전을 또 감안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국도에서도 실제 도로 순찰원들이 그 뭐 현장에서 이런 안전 그 도로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로 아까 그 이재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그 도로 결빙 사고 발생했을 때 이거를 ITS와 연계해서 뒷차량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도 관련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언급해 주셨던 것하고 연계해서 보면 어떤 차량들이 그 결빙 취약 구간을 통과할 때는 차량의 운행 패턴이 이렇게 변화가 오거나 뭐 멈칫하거나 차량들의 그 주행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행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수집해서 결빙 지역이 있는지를 발굴해내는 알아내는 그런 연구가 우리 카이아에서 하고 있는 또 일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취약 구간이 있는 경우에 또 도로 살얼음이 있는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감속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감속 운행을 표지를 우리 그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두어 가지고 감속 운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찰이나 속도 카메라를 달든지 이런 해가지고 좀 이게 국민들이 조금 더 체감해가지고 실제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좀 더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 살얼음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도로 취약 구간의 적절성, 뭐 도로 응달 지도,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장성명 처장님께서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로공사 재난관리처장 장승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도로 살얼음 관련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준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공사에서는 겨울철에 여러 가지 뭐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전사적으로 동계 제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관리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폭설과 도로 살얼음이 되겠습니다. 폭설의 경우에는 뭐 차량이 고립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지만 도로 살얼음의 경우에는 지난 겨울 앞서 발표한 내용도 있었지만 상주 영천 민자 고속도로에서와 같은 기형 인명사고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자 입장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국립기상과학원과 저희 도로공사에서 도로 살얼음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도로 살얼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방 기술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을 167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기상을 자동으로 관측해서 염수 분사 시설이 자동적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현재 연구 개발해서 현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그 결빙 방지 포장 공법도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빙 방지 포장 공법은 결빙 방지제인 글리콜을 포장체에 혼입해서 어떤 시공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시공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포장면 위에 얇게 이렇게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 아스팔트 혼합물에 섞어서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포장면 위에 얇게 도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효과 검증을 완료했고요. 아스팔트 혼합물에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 열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 열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면에 히팅 케이블을 매설해서 포장체를 가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단점이 시공비가 조금 이렇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현장에 확대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도로 살얼음에 대한 뭐 안전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눈비가 올 경우에는 평소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 차량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겨울용 타이어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난 겨울에 경유차에서 연료 동결 현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한기에는 동결 방지제를 주입한다든지 연료 필터에 수분을 제거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로공사 입장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그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종합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발제자와 패널들 간의 질의 응답 시간을 먼저 갖고요. 마지막으로 방청객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자와 패널들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서로 자유롭게 질문과 혹시 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신다면 답변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강 의원님. 예, 예.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요? 방청객은 아니시니까. 예. 굉장히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발제 내용이나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저도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봤고 사고도 나봤고 특히 또 여성 운전자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 사고가 나봐서 엔진 브레이크 써가면서 이제 방어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교량 위에 살얼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극히 공감이 가고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 도로나 아니면 국도 같은 경우도 하긴 하는데 작은 교량들이 많거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인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세종시나 또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게 또 살얼음판 위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또 하나 놀랐던 게 이제 아까 영상에서 순찰원이 내리셔가지고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는 모습 보니까 극히 좀 원시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의 안전도 참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센서 관측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그 생각도 해본 거지요. 이제 그 구동형이 됐든 이동형이 됐든 그 센서를 설치를 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문자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이렇게 이제 운전자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하튼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사고가 여전히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국회에서 뭐 입법이 됐든 정책이 됐든 또 국토교통부와 다 상의가 됐든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하든 좀 사고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닌 제가 네 가지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이 아니신 터라 이제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 질문이 많을 것 같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센서 관측을 예. 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AI 아닌가? IoT고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예. 센서 관측을 하고 그 통신 모듈 같이 설치하면 어떤 서버에 자료를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유저들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 작업입니다. 다만 이제 어디다 설치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요즘에 뭐 한국판 뉴딜 안에 이제 그 디지털 뉴딜이 있으니까 거기와 접목해서 우리 도로공사 계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나홍진 과장님 계시니까 뭐 그런 거 좀 같이 연계해봤으면 좋겠네.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혹자라도 나중에 예예.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진흥원에서 그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실제 뭐 어떤 결빙이 발생한 지역의 데이터를 뭐 ITS 장비들을 통해서 전송해주고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축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마련이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마련은 돼 있지만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정도로 이거를 하려면 거의 뭐 고속도로든 국도든 거의 이 센서나 기상 관측 장비 그리고 서로 이런 ITS를 보내주는 장비들을 거의 뭐 1km나 뭐 이런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우리가 그런 센서를 심어줘야지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다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수만 킬로가 넘는 이제 고속국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만약에 생각해 그 부분에 이거를 다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예산상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또 비용적인 부분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뭐 의원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해 주시면 또 이게 또 추진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었는데 실제로 결국은 모델 기반으로 예측이 돼야 되고 그 모델을 정확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중 관측 타입의 그런 관측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좀 수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한 20-30km 반경 내에 예를 들어서 활용 가능한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측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지역 요인이 있고 도로 요인이 있고 기상 요인이 있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노면 온도 또는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연구가 되고 그게 모델에 반영된다면 아마 그게 마치 전국에 다 그렇게 상세하게 까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국도로공사의 뭐 처장님이 됐건 차장님이 됐건 그 현재 RWIS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뭐 꽤 많은 관측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현재 뭐 자료가 잘 수집이 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관측되고 있는지 이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RWIS 장비가 약 한 10년 전부터 약 한 23개소 정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가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AI 기반 도로 살얼음 이 시스템 연구하면서 이 기상 관측, 고정식 기상 관측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지사에 이제 테스트용으로 약 한 16개소 정도 설치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그 RWIS 그 장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이제 그 부분을 수리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려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업체들이 영시업체들이 되어서 이미 그 수리가 사실 곤란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고정식 그 기상 정보 수집 장치에 대한 보안 장치로 모바일형 이동식 기상 정보 장치를 사실 개발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부분은 비용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도로관리자 입장에서 많이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지금 여러 토론하신 분들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면서 좀 협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박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살얼음 더 나은 예측을 위해서는 정말 관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그 지난해에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이죠. 상주 영천 고속도로 난 지역과 그 합천 국도 33번 국도 난 지역에 도로기상 관측 장비 고정식을 관측을 하였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를 대상으로 한 220km를 한국도로공사와 또 저희 부산지방기상청하고 해서 집중 관측을 수행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원래 1월과 2월에 총 3회 설치했는데 이런 집중 관측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로 노면의 온도가 낮은 지역, 정말 어떤 콜드 스팟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동식 이동식 관측에는 노면 상태의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기상 조건에서 이동식 차량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도로가 젖었다, 결빙됐다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관측 중에 도로 결빙 정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지 아닌지 한번 저희들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정보와도 비교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동식과 고정식의 어떤 그 집중 관측, 그다음에 어떤 그 관측 방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실은 국토교통부하고 기상청 간에 MOU 체결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근데 결실을 맺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지금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은 그 이동식 모바일 기상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해서 매번 관측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간의 어떤 업무 협약이 되고 또 그 밑에 단에서 또 전주지방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도로공사 정부 본부 간에 또 어떤 전문성 있게 협약 어떤 그 세부 단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한국 그 건설기술연구원 협조를 받아서 실제 저희들이 그 국도에서 관측되는 그 노면 온도 정보는 저희들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전 도로 살얼음이 그 도로 주행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로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를 위해서 제설제의 적절한 살포를 통해서 도로 안전을 지향한다고 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도로 주행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줘서 자체적으로 어떤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도로 살아남과 관련된 그 기존에 우리가 취약 구간의 정보라도 기존의 내비게이션에 탑재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주행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난해 이제 일단 제도화 되면서 저희들이 도로 살아남 외측 정보가 기상청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도 내비게이션 앱을 통하든 그 내비게이션에 탑재해서 가능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양 요인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로 산업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지금 기상청 입장에서는 이제 날씨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도로의 영향이나 지형이나 이런 부분은 실은 뭐 관점이 차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도로 전문가님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예측 모형 또 그걸 통한 예측 정보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딱히 질문은 아니시고 네. 어쨌든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단계가 돼 가는데요. 방청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국토교통부 나홍진 과장님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결빙이 심한 구간에서 도로 열선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 도로에는 설치 이후에 살얼음 발생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살얼음 발생 지역에 추가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만약 있으시다면 비용과 설치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열선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황우주 차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이제 고속도로에도 그 열선을 설치하는 이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그 도로공사 전환관리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비용적으로 엄청 큰 이제 다른 열선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결국 살얼음이나 눈이 왔을 때 이거를 제거하는 이제 제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이게 보급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염수분사 장치나 좀 더 가격이 이제 저렴한 형태를 어떤 효과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 열선 사업을 저희가 이제 열선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에서 주로 하는 거는 그루빙 이제 그 도로 노면에 홈을 파가지고 마찰력을 늘려서 실제 이 제동 거리를 늘려주고 이렇게 사고를 줄이는 그쪽에 좀 더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도로공사와 같이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꼭 필요한 개소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실제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혹시 뭐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요건 이제 의원님께서 하나 이상하게. 주신 거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릴 텐데요. 역시 도로공사 쪽인데요. 아까 그 도로 살얼음 관리 시스템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셨는데 아직 일반 유저들한테는 오픈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도로 살얼음 관리 시스템이요? 그게 예, 만약에 예. 언제쯤 일반 유저들도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건지요? 그 시스템 그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은 이제 개발이 완료됐고 시스템 구축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겨울 동계 기간 동안에 실제 저희들이 개발한 그 시스템대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그걸 지금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기상 데이터와 현상들하고 비교 분석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이번 겨울을 지나고 나서 검증을 거치게 되면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이 그 예방 시스템을 저희들 노선에 좀 확대 구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세종대 강민수님께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도로의 위경도에 따른 터널 교량 등의 도로의 상세 구조와 노면의 재질과 관련된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린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정보처에서 고속도로 전자 지도를 그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위경도 GPS 정보도 들어있고 또 터널인지 교량인지 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되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관련 부서에 아마 따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일단 종합 토론은 이상 마칠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오늘 박문수 교수님 그리고 김백조 우리 연구팀장님, 황우주 차장님, 또 이재준 교수님, 나홍진 과장님, 장성명 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고요.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더 해서 혹시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제가 또 국회에서 할 일 있으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서 대면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